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양무고 세입자들 2023년 이번이 첫 해죠. 첫 해일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꽤 오랫동안 쉬었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좀 방 안 빼고 계속 세입자로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네요. 네. 네. 우리 진실을 고백하죠. 네. 작년에 하도 시청률이 정치율이 너무 떨어져서 약간 의기를 상실을 해서 좀 쉬자. 아니면 아예 안 할지도 모르겠다 하다가 이제 충분히 쉬고 나니까 이게 몸이 또 근질거려서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일찍 끝내가지고 한 6개월 쉰 것 같아요. 많이 쉬었네요. 예. 그동안 쉬시면서 뭐 하셨는지 이거는 선생님부터. 아니 나야 뭐 쉬어봐야 책이나 읽고 있죠. 뭐. 네. 책에 코 박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떻게? 저야 뭐 있어봐야 책이나 만들고 책에 원고에 코 박고 책이나 만들고 오래 코 박고 계셨습니까? 나는 그 막걸리 잔에? 모니터에 코 박고 있었어요. 네. 지표 활동했다. 네. 저는 또 책을 써야 되니까. 근데 책이 잘 안 써지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처럼 스피드는 안 나는데 대신 생각은 좀 많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생활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비슷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뭘 자잘한 끊임없이 자잘한 변화는 있는데 크게 봐서는 뭐 항상 그냥 일상이 그냥 비슷하죠. 그게 그러니까. 편안하고. 맞아. 예. 요즘처럼 이 격동의 시대는 별일 없이 사는 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만날 책은 전현우 작가가 쓴 납치된 도시에서의 길찾기 라는 책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판형도 이쁘고 하드카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서점에서 집기에는 좀 되게 끌리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선정한 게 이건우 선생님이시니까 네. 뭐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아 예. 뭐 과거에는 이제 기후 위기라고 그러면 과장됐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이제 다행히 벗어났죠. 명백하게 기후 위기가 있고 우리가 탄소 배출을 빠른 속도로 줄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이다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면서 생긴 또 부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의 사태를 직면하기보다는 아니 이런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되게 또 이렇게 우울해진다든지 불안해진다고만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논의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현우 박사가 쓴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정치나 또 그다음에 이렇게 전지구적 차원에서 결단하고 실천할 게 있지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책 좋아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요새 독서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 책을 좀 놓고 같이 얘기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다 싶어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책의 제목이 납치된 도시에서 길찾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도시 개념이 납치된 도시라는 것도 좀 낯설고 길찾기라고 하는 것도 정말 뭐 도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비게이션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자동차 지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도시부터 도로부터 그리고 이동에 관한 우리 개인의 마음까지 심성까지도 다 자동차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말하자면 걷기에 관한 어떤 고유의 이동 수단을 잃어버린. 그래서 도시 공간에 걸을 수 있는 공간마저도 다 납치해버렸다. 그러니까 자동차 지배의 사회를 표현하는 일종의 수식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납치된 도시라는 게 어디 뭐 도시를 납치할 수는 없으니까 도시가 도시의 제 기능을 못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점점점 자동차 지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뀐 자동차 거. 지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납치된 도시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걷기 공간의 납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또 이 책 보면 되게 흥미진진한 게 들어가며 서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10쪽에 이 책에서 나는 기후위기 시대의 철학을 시도한다.
철학을 시도한대. 새로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새로운 존재자를 도입하고 이 존재자를 알아보는 방법, 이 존재자의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방법까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존재자의 도입을 형이상학, 이들을 알아보는 방법을 인식론,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법을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런 총체적인 시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는 철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얇은 책인데 그 깊이가 철학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요거는 또 우리가 또 철학 전공자가 있잖아. 아, 그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만을 철학자가 철학의 언어를 네. 발견했으니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지는 않고요. 골치가 아파요. 한 말씀 하소서. 그 지금 읽어주신 부분에 기후 위기 시대의 철학을 시도한다라고 이제 저자가 썼는데요. 정확하게는 기후 위기에 관한 책은 아니죠. 네. 기후 위기의 철학에 관한 책은 아니고 차라리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의 철학이라고 정의하는 게 이 책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기가 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자 소개 참 해야죠. 그렇죠. 전현우 씨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박사는 아니에요. 예, 대학원 박사가 아니신가요? 네,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는 안 했고. 괜찮아. 나도 술집에서 박사님이라 불러. 그래요? 네. 그 전공이 과학 철학 분야예요. 과학 철학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생략하죠. 너무 길어져요. 과학 철학을 전공을 해서 과학 철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주 분석적이고 예리한 이 나눔과 이 연관짓고 이런 방법론을 이 책에서도 여실하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과학 철학 전공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로 쭉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후위기 문제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불필요하게 덧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건우 쌤이 보신 부분하고는 오히려 다르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후 위기라는 문제는 교통과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고 또는 간접적인 효과거나 장기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지, 교통의 문제 자체가 기후 위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자의 머릿속에는 기후 위기 자체, 교통이 기후 위기의 가장 커다란 주범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바로 기후 위기를 직접적으로 안 다룰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제가 기후 위기 시대의 도시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붙은 것 같은데, 이 논지 전체는 반드시 기후 위기 자체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교통의 문제가 우리 삶 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그 교통의 문제가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을 때 벌어지는 현재의 현상들을 한번 우리가 자각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깨달아보자 라는 것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여요. 나는 이 책이 기후위기를 염두에 두고 써서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후위기 자체의 논지가 가치 없다는 건 아닌데, 논제를 펼치는 데 있어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후위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좀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게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파악하는 바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인간의 본능적이자 아주 필수적인 기능인 이동성. 그 다음에 이동성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동하지만 타인과의 만남이라는 것. 그래서 이동성과 만남이라는 것을 철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제 고찰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재미있고 상징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동성과 만남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게 도시라는 공간인데, 왜 우리는 흔히 환경운동이라든지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도시에 대해서 그 반도시적인 견해들을 갖고 있어요. 로컬화 시키고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서 직접 땅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지향점에 있어서 도시화는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보통의 환경론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책에서는 거꾸로 인간의 이동이나 만남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화를 받아들이되 그 도시화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인간에게 맞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것이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통이다. 그리고 교통에서 현재 가장 많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승용차, 자동차 교통이다. 그것을 어떻게 바꾸고 막을 것이냐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자라고 얘기가 논지가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데 그 자동차 지배가 갖는 문제가 바로 뭐냐? 탄소 배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걸 앞서 나가고 있는 유럽도 자동차 배출의 탄소는 못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안 대표가 말한 거는 일반적인 자동차 지배에 대한 거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보편적이라는 거는 맞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 자동차 지배를 벗어나야 할 이유는 이 책에도 굉장히 적절히 잘 설명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자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전현우 씨가 철도 덕후잖아요. 네. 철도 거대 덕후예요. 도시 서울 철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 분들이 이렇게 철도 덕후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제 사석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주간지가 그 창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1호선 특집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옛날 1호선 아시죠? 선풍기가 돌아가요. 맞아. 그러니까 1호선 타고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했던 이 친구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인천으로. 때 이 친구는 목표가 뭐였냐면 반드시 내가 기자가 돼서 1호선을 폭로할 거다. 이 문제를. 그래서 그게 그 주간지에 몇 주 걸쳐서 막 이게 되고 막 환호작약하고 독자들이 그래서 1호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전현우 씨도 인천 출신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지하철 철도 이용하면서 겪었던 문제의식이 여기에 반영돼 있어서 사실 전 세계 차원에서 철도 덕후들이 많은데 철도 덕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좀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개선하는 데서 이 철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러시아와 때 전철을 타면 자동차보다 탄소 배출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철도 덕후가 철학을 전공해서 지금 이 지구적 차원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요 점도 같이 보시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 확대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15분 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5분 도시가 한 3만에서 9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걸어서 15분 정도로 갈 수 있는 도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모으자는 거야. 모으는데 그럴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먼 거리는 철도로 하고 가까운 거리는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마을버스나 걸어서 걷다 마을버스죠. 그리고 조금 더 먼 거리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버스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하자 그래서 거리별로 교통수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대도시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중간 도시들은 낙후되고 또 대도시 안에서는 혼잡으로 인해서 도로 자체의 원래 효용이 떨어지고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속도는 원래의 꿈인 속도는 확보되지 않고 교통으로 인한 이제 공해라든지 이런 유발 현상은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삶의 질인데 인간이 보폭으로 겪는 경험의 그 한도, 인간의 경험의 질, 삶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도로가 삶의 공간을 차지하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삶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중요한 저서 하나가 사울의 책에서 나온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인가? 네, 그런 그 책이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책인지 좀 여기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한번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 고도성장 시대 때 자동차가 고도성장을 견인하던 1970년대 초에 자동차가 얼마나 그 인간에게 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경제성장까지도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의미에서 자동차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편의성 말고 외부 불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불효과라는 말, 사회적 효과라, 비효과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우리가 누리는 편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가령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비용만 자동차 사는 비용과 유류세와 세금과 보험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도로 막대한 도로 비용이라든지 자연 파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다 계산돼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를 누리는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자와 히로움이라는 분이
이제 그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이 원래 경제학자로서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완전히 비주류로 확 바뀌어가지고 주류경제학에서 비주류로 나가게 된 책인데 전현우 씨가 그 책을 상당히 많이 참조를 했고 이 책의 전반부 일부에서는 그 사회적 불경제라는 말이 계속 외부 불경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거의 이제 히로우미의 오자와 히로우미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1970년대가 80년대 가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래서 마이카 자기 차를 갖는 거가 일종의 어떤 근대화, 문명화의 어떤 최첨단 표현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사실은 너나 할 거 없이 집은 못 사지만 차는 산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자동차 지배라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낸 그 라투르의 개념을 통해서 혼종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지배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들. 거기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국가 정책, 지방 자치.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 왜 이렇게 아웃렛 같은 거 교외로 가서 반드시 자동차를 타게 한다든지. 맞아. 뭐 이런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동할 때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을 혼종이라고 하고 바로 거기에 덫이 걸려서 자동차 지배 현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문제도 있지만 저는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가 더 많이 발생시키는 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이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하는 게 저는 아주 재밌는 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카프카의 성에서 따온 대목 같은데 나라는 문지기를 설득해야 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많이 저항하고 있는데 나라는 문지기를 설득해. 그 문지기를 통과해야 우리가 되잖아요. 성에서 왜 문지기가 네네네네. 가만히 있었는데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할까봐 그냥 그 문 앞에 있다가 되돌아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언제 뭐 또 들어가지 말라고 했냐? 그냥 서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전현우 씨가 그런 어떤 문학과 철학에 대한 그 기본 교양과 깊이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참 잘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동차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우리가 이 책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적실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자동차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 책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 윤리학 측면에서 네. 호상 얘기하고 비명 행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생명체라고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나이만큼 살다가 죽는 건데 그걸 이제 호상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인간도 포함되고 뭐 자동차도 포함되고 모든 존재가 이제 호상 제 나이만큼 사는 건데 기후 위기를 계속 유발하게 되면 모든 존재가 호상하지 않고 비명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류의 의학이 엄청 발달하다 보니까 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특히 젊은 층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동성이 많아서 늙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제 효과 또는 경제적인 주체가 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달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더라고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 데이터 보면서는 야 이게 대단한데. 노화의 고통이 축적되어서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노화라는 자연적인 기회가 축적되기도 전에 아예 그 번식의 효과만 있고 이제 죽음의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죽음의 효과를 앞당긴 거죠. 더 많아지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동차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재미있는 게 뭐 자동차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데 그게 의미가 말하자면 수용되지 못하고 동의를 못 구해서 형식적으로 남아있거나 이제 또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톨게이트비 같은 거 특히 명절에 톨게이트 공짜 하는 문제 그거에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우리 왜 사대문 안에 들어갈 때 왜 혼잡세 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차비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동차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대단히 오래된 제도적 장치인데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지배를 해서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자동차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약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알아서 그 제도를 더 강화시키면 자동차 지배 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회 이데올로기가 자동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해달라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이나 제도가 자꾸 부추기고 있고 또는 거꾸로 그게 더 편리하다라고 거꾸로 소비자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령 소비자들이 정말로 자동차를 자기 개인 마이카를 갖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하던 이유가 개인적인 공간의 확보거든요. 홀로 있는 문 다 닫고서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동차로 네, 자동차를 통해서. 재밌는 게 있지. 네.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자기만의 맞아, 호흡 맞아. 공간 맞아, 때문에 맞아.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혼잡하지 않은 오솔길에서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자기만의 고독이라는 그런 식의 경험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당신에게 그것을 선사한다라고 거꾸로 광고는 사기친 선전을 거지, 하고 사기. 있고 그리고 전은용 씨가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는데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다루지 잘 않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90년대까지도 2000년대 와서는 바뀌었지만 90년대까지도 자동차는 어느 나라나 모든 경제의 총화였어요. 자동차의 부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카르텔을 뚫고 나가서 자동차 산업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부조차도 세금과 경제성장이라는 그렇죠. 미망 맞아요. 때문에 네. 그것을 제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그런 자동차 기업들의 로비 때문에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철도가 민간이 완전히. 되니까 그 철도 회사를 사갖고 파산시켰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지. 미국이 자동차로만 갈 수 있게. 미국이 19세기에는 철도 건설 부음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굉장히 했는데 19세기 말에 딱 특히 포드 시스템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철도 시스템은 망가져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철도는 쇠락해 가면서 도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도시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작은 지방의 도시 말고 촌락들은 사실은 이 철도가 통과돼야 그래도 사람들이 이동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그 자체가 몰락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무궁화호 같은 글쎄, 경우에 폐선, 글쎄, 폐지하는 이번 책에도 이야기를 나오던데. 굉장히 역설적인데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무궁화호를 폐지한다 그러는데 무궁화호 폐지하면 무궁화하고 연결되는 새마을호와 오히려 간선도로, 간선철도들조차도 또 퇴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꾸로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이용해서 더 발전하고 철도가 한다는 그런 대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작은 조그만 책 가지고 좀 세 명이 떠드는데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많아요. 내용이 풍부하죠. 굉장히 말할 거를 많이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건 진짜 그 독서 토론만 같은 경우가 책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서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 그 분야를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도 나오잖아요. 코펜하겐의 손가락 계획. 손을 딱 펴면 여기가 도심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뻗는 거는 우리 말로 도로. 위성 도시. 근데 요 라인이 다 철도로 하자. 그렇지. 그리고 빈칸이 녹지. 자연이지, 그래서 자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녹지라면 이렇게 손깍지를 끼게 끄는 구조다. 녹지 구조가 자연과 이렇게 도시가 자연과 서로. 도시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게 기후위기 시대를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형이 정확하게 철도 모형이에요. 그렇죠. 철도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중간에 이 역들이 하나의 부심도를 이루면서 도시화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일종의 마디 같은 건데 네, 이게 연결이 그렇죠. 되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녹지가 이 양반이 1호선을 많이 탔다는 게 들은 게 뭐냐면 인천 지역에 있는 역들이 지하철 역들이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하고 다르잖아요. 맞아. 광장을 다 끼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맞다, 그 맞다, 주변에 다 상가들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대충 나 같은 경우도 강의하러 갔다가 배가 고프면 시간 나면 내려가지고 거기서 밥을 밥 먹고 그리고 뭐 버스 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형태가 손가락형에 남아 있으면 된다는 뜻 같아. 그러니까 인천의 1호선에 있는 오래된 역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구심점 역할 그런 것들을 하면 그 지역도 살고 그리고 도심으로 빨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뭐 도심의 역할과 이런 위성도시 역할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좋은 모델이 코펜하겐 손가락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면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이 있을까라고 쉽게들 얘기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지. 얼마든지.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을 과격하게 하는 게 이제 전 과천 국립과학관 관장인 이종모 씨인데 이종모 씨는 대중교통을 다 무료로 하자.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교통 시스템이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된다면 저는 훨씬 더 파격적으로 자동차보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무료로 하자. 근데 이 전현우 씨는 그것도 위험성이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버스라든지 광역 그 도로망을 통한 그런 대중교통의 증가는 기후의 문제에도 또는 이동성을 편리하게 하는 문제에도 과연 도움만 될까라는 의문이 몇 군데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철도가 더 좋은 답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모든 철도를 버스는 무료화하자. 오히려 버스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 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버스라든지 작은 그 인구 10만 이내에 그런 지역들을 묶어주는 의미로서의 이동성을 높이는 그렇죠. 그런 버스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네. 광역이라든지 고속도로가 문제라는 거예요. 승용차와 버스는 고속도로에 관한 한은 둘 다 저거죠. 나쁜. 내가 이럴 줄 마찬가지라는 알았어. 거죠. 근데 이렇게 했더라고. 이 책이 이게 재밌는데.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20분 안에 끝내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20분이 아니야 지금. 워낙 재밌어서. 이제 뭐 재밌는 거 계속하면 2시간 가야 되니까 그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하시면서 이 책을 이래서 읽어보십시오라고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 심성을, 마음의 세계를 이 책을 읽으면서 자동차를 포기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이런 윤리적 결단이 기후 위기를 맞이한 지구적 차원의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윤리적 결단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 우리 지구 차원을 또 우리 인류 전체 차원을 구원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이런 중요한 토론거리를 주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그런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다음 철학자 네. 안윤건 선생님. 이 책은 세 가지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실존적이고 경험적인 레이어. 인간의 실존과 삶의 방식이 자동차로 인해서 또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오히려 이동성은 늘어난 것 같지만 삶의 경험의 반경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러고 있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퇴락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 레이어는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도 자동차보다는 철도라든지 대중교통으로 도시를 재설계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거는 순전히 공리주의적으로도 말하면 그 두 번째 레이어고요. 세 번째 레이어는 결국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빨리 자동차 지배에서 탈피해서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우리 삶을 회복하는 것이 기후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훨씬 타당한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자동차 버릴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27만 탄 차가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앞범퍼가 내려앉았어. 그래가지고 그거 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를 멈춰야 되나? 자기라는 문지기를 설득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두 사람 어차피 자동차가 없는 사람.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데 자전거를 탈 수 없으면 전기 자전거라도 좀 타다가 네, 이 책은 제가 자동차를 포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저에게 많은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 셋이 떠들으면 한 2-3시간 더 떠들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루할 테니까 궁금하면 구입하여 어디서 구입하요? 한양문고에서 구입하여 네, 독서 모임을 가져보시라.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할인되면 17,000원. 17,000원인데 그러니까? 요새 10% 한양문고에서 할인하기 때문에 그럼 한 15,000원? 15,300원. 300원. 네. 홈쇼핑 가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쁘장한 사이즈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좀 나이가 먹은 사람들한테는 좀 너무 짜증나는 사이즈긴 한데 또 젊은 층들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새로 시작하는 한양문고 세입자 북토크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아, 책이 그렇습니까? 재밌어서 특히 더 재밌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야지.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 망할 것 같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뭐 잘해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이 끝까지 보는 거 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떠드는 게 신기해서.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다음 달에도 또 우리 네.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